네, 이어서 5월 달에 이어지는 수업을 지금 이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서 5월 8일이기 때문에 5월 12일, 14일 거를 갖다가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이 이제 발발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관련돼 갖고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99년에 일어났던 아리스타고라스에 의한 페르시아 지배에 대한 반란까지 얘기가 됐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오니아에서 그 반란이 벌어져서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이제 이 지원군을 보내야 되느냐 마느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고민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당시 아주 큰 나라 페르시아에게 상대하기 위해서 전력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후환이 두려워서 함부로 보내기가 힘든 상황이다. 명분을 내세우자면 안 보낼 수가 없는 게, 그리스를 지지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의 조그만 밀레투스가 적국에 의해서 지금 침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상황을 알려주는 그 헤로도투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두 곳으로 이제 사신을 보내죠. 아테네에도 지원군을 받아내야 되고 스파르타에게도 지원을 받아야 돼서 밀레투스의 이 사신이 두 군데로 가서 부탁을 하는데, 이 스파르타에 보내진 사신이 스파르타 왕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했을 때에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스파르타가 고민되죠.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그러면 도대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크냐 이게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사신이 자기가 아는 대로 사실대로 말을 해서 그게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는 불리한 그런 결과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 만약에 우리가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서 상륙을 시키게 됐을 때, 가정을 했을 때 페르시아 본토 그 중심지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그런 규모를 지닌 나라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기들이 아는 대로 밀레투스 사신이 굉장히 큰 나라다라고 해갖고 뭐 이렇게 그게 상응하는 시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스파르타가 이제 완전히 깜짝 놀라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내서는 안 되겠다고 선명히 그런 결심을 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스파르타가 안 보냈다라고 하는 게 헤로도투스가 전하고 있는 기록이. 그리고 이제 아테네는 안 보내기도 그렇고 보내기도 그렇고 완전히 그 형식적으로 보내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까지 질질 끌다가 이미 보냈을 때는 어떻게 돼요? 현지에서 상황 종료됐다면 이미 다 끝나고 그 빌레투스가 제압당하고 난 다음에 보내버려갖고 이게 별 의미가 없어져. 다만 나중에 핑계거리는 만들었는데 우리는 보냈다라고 하는 그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변명거리만 만드는 셈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빌미가 잡히게 됩니다. 감히 페르시아와 같은 이 막강한 우리를 상대로 해서 너희들이 전쟁을 하겠다는 거냐 해갖고는, 페르시아가 안 그래도 이게 그리스 지역으로 침공할 수 있는 이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막 침공하면은 이제 여론상 불리하기 때문에, 야 이거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결국은 군대를 이끌고 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이후에 침공의 변명을, 그러니까 구실로 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페르시아 측에서는 원래는 그 490년에 본격 침공 이전에 492년에 원래는 많이 병력을 준비해서 그리스 전체를 다 집어삼키기 위한 침공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은 바다에서의 자연 조건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제대로 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소득을 보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돌아왔던 그런 얘기. 이게 492년에 우리가
보통 카운트를 하지 않는 그 좌절된 침공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이 침공이 페르시아 쪽의 침공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침공이 이 재미를 보지 못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492년에 좌절된 쉽게 말해서 1차 침공이라고 하는데 492년에 하나 원래 있었다. 그래서 492년에 원래 이게 있다는 거죠. 좌절된 엑스펄션, 엑스피디션, 페르시아 원정이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인들의 침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에게가 한번 위기를 넘기게 되는 거죠. 이제 요거하고 이제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 이제 그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일본을 갖다가 완전히 집어삼키기 위해서 대일본 정벌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함부로 하기 힘든 게 해상으로 침공하는 게 아주 힘들죠. 왜냐하면 상륙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상륙전은 압도적으로 전력이 우수하지 않은 한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오랫동안 이렇게 외세 침공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유일하게 위협적인 강대국이었던 중국이 그러한 그 일본이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외국의 지배를 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번도 일본은 외국에 대한 지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리적으로 참 좋았던 게 자기들보다 인구가 적었던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 전체를 침공할 의미를 갖지 못한 나라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중국은 할만하지만 거리상으로 바다로 와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고려 시대에 중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일본 정벌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풍랑이라는 거죠. 가는 길에 일본을 향해 갈 때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약간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인데 바다의 신이 자기들 지켜준다 그래서 외침을 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종교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죠. 그때 이제 그 풍랑을 만나서 이제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미가제가 도왔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도 처음에 원래 쳐들어가려고 했던 이 492년은 그러한 예상치 못한 자연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좌절된 적이 있었다. 그렇지만은 전쟁 준비는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곧 다시 침공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페르시아의 원정이 즉 페르시아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이 PPT 제가 깔아놨는데 말이죠. 이 19번에 보면 페르시아 전쟁 지도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침공 루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차, 2차, 3차로 가는데 여기서 1차라고 표시된 게 제가 얘기했던 바로 무산된 침공이었던 492년을 말하고 2차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우리가 카운트에 집어넣는 사실상의 1차 침공, 즉 그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죠. 1차는 위쪽 바다를 향해 가고 2차는 남쪽 해안을 타고 그 중간에 그 섬 하나를 거치면서 막바로 아티카 본토로 단거리로 공격해 들어가는 방향으로 쳐들어왔던 것이 페르시아의 1차 침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쳐들어오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 아티카 반도를 향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아티카 얘기를 하려면 내가 이제 좀 그림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반도가 두 개가 있고 섬이 하나가 있고 본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있고 아티카 반도가 있고 에우보이아 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심된 곳인데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가장 큰 반도인데 여기를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도시국가가 스파르타가 되고 아티카 반도는 아테네가 주축이 되어서 불쑥 튀어나온 반도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여기가 중심지인 걸 알고 여기에 상륙을 했던 거죠.
옆에는 섬이 있는데 에우보이아라고 하는 섬이죠. 그죠? 길쭉하게 생긴 섬인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쳐들어가기 직전에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에는 자기들이 갖고 온 모든 물자 군수품을 갖다가 집적을 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베이스 캠프로 생각하고 일로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아티카 반도의 동쪽 끝인 마라톤에 상륙하게 되고 반대쪽 끝에는 아테네가 있고 이 거리를 추측컨대 42km 정도 된다고 보는데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490년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라톤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에게로서는 이제 뭐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적 앞에 이제 놓이게 되는 이 백척간두의 이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돌파를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그리스에게가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제 스파르타 쪽에 원병을 요청을 하죠. 아무래도 스파르타가 군대가 많으니까. 근데 스파르타 오기 쉽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행사라고 하는 게 자주 있어서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또 서로 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스파르타가 안 올 수도 없는 것은 이거는 그리스 전체를 갖다가 집어삼키기 위해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거기 때문에 스파르타로서도 이제 좋든 싫든 가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아테네 측에서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장군이 중심이 되어서 마라톤에 상륙한 적들과 상대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마라톤을 이긴다라고는 꿈도 못 꿨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전투 기술 같은 걸 보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작전을 폈냐면은 그 적을 갖다가 그 어떻게 되면 비좁은 데다가 유인을 숲지역으로 유인해 가지고 이들이 제대로 된 작전을 펼 수 있는 공간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놓고 근접전에서 정신없이 찔러서 어떻게 됩니까? 숨막히게 공략을 하는 그런 작전을 펴서 이겼다라고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추측을 하는데 이런 전투에 의해서 그리스 측의 전사는 적었고 페르시아는 속수무책을 당해서 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에서 이 마라톤 해전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오타고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졌던 그 전투에서 놀랍게도 아테네가 이제 막아내면서 잘은 몰라도 금방 물러간 건 아닙니다만은 페르시아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수적으로는 우세하다고 해서 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굉장히 그 아테네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이 까탈스러운 구석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직접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 자체가 자기들이 의도했던 것처럼 쉽게 흘러가지는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세한 얘기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간략히 얘기하자 보면은 전황 자체가 놀랍게도 좀 질질 끌어가는 속에서 이제 페르시아 측으로서는 두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이 주군이 그러니까 거대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직접 원정을 나. 이걸 뭐라 해요? 친정이다 그러죠. 퍼스널하게 나가는 거. 이걸 갖다가 친히 정체 원정을 나가는 거죠. 친정이 두 개가 뜻이 있는데 이거 약간 한자 개념인데요. 알아두면 좋은데 이 친정이라고 하는 게 남의 도움 없이 자기가 직접 통치하는 걸 친정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어떻게 섭정을 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서 지배자가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직접 통치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때가 되면 친정으로 넘어간다. 중국사에서 흔히 있던 일이긴. 그런 다음에 여기서 원정을 나올 때 그 지배자가 직접 원정을 나오는 걸 갖다가 이 친정이라는 이 정자가 뭐가 돼요? 정벌하다 정자가 돼요. 친정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딴 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시집간 사람이 친정이다 하게 되면은 원래 자기 살던 친부모가 있는 가정을 우리가 친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자기 원래 살던 집 친정.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념을 여러분들 알아요. 친정, 친정, 친정이에요. 친정, 친정, 친정. 우리는 지금 중간에 있는 이 친정은 뭐예요? 이 페르시아 왕이 직접 친정, 직접 원정을 나가요. 옛날에는 그랬던 것이 요즘엔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요, 중요한 전쟁에는 그 지배자가 뭐 전투력이 있거나 전쟁할 줄 알거나 모르거나 간에 정신적인 의미에서 직접 친정을 나갑니다. 뭐 전쟁 자기가 하는 건 아니죠. 자기는 누굴 믿냐면 직접 전쟁하는 그게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장군들이 하는 거지만 본인이 이제 같이 있음으로써 뭘 합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 이걸 친정이라고 해요. 그 친정을 한 걸 우리가 이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글래디에이토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 게 역사적인 사실 아닌 것도 많아가지고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만은 요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글래디에이토르라고 해서 이게 검투사라고 하는 영화가 2000년에 한국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한국에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여름에 6월 초에 이제 상륙을 해갖고 개봉이 됐단 말이에요. 이 영화가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여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그 마푸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162년에서 180년에 이르는 이 서기 2세기의 마지막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누렸던 황제, 철학자 황제라고 하는 마푸스 아우렐리우스가 그 게르만 전선에 직접 참여를 하죠. 본인은 그 당시 영화에서는 죽기 직전이어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서 있기만 하는 거고 전쟁이야 뭐 장군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직접 친정을 나가서 중요한 전투기 때문에 병사들에게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자세랄까 사교를 이제 고양시킨다. 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친정 얘기를 하다 자꾸 지금 제가 관련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쳐들어와서 전쟁이 어떻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본국에서 이제 이 기회를 본단 말입니다. 기회를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걸 갖다가 그 안 그래도 뒤가 찝찝한데 왜냐하면 그 큰 제국을 큰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면은 그 큰 왕국에는 자연스럽게 그 어떤 권력을 넘보는 사람이 많다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안 돌아오고 이제 현지 상황이 좀 이렇게 유리해지면 몰라도 불리해지고 있으면 그 기회를 틈타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국에서부터 이제 그게 날라오죠. 비보가 아니고 이제 정보가 날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동태가 심상치 않다 하니까 찝찝해 갖고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얘기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큰 전쟁을 일으키기도 힘들고 일으켜도 본인이 가기 힘든 게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애매한 게 그 자꾸 그 주권자가 없으면은 그 반란의 여지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거는 뭐 여러모로 입증이 된 사실인데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임진왜란 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일본 전체를 갖다가 완전히 자기 힘으로 통일을 시켜버렸던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에 조선 땅을 쳐들어가는데 부하들을 보내고 자기는 안 가거든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한 것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안 그래도 지금 통일을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여론이 그 복잡한데 그 본국에 있는 애들을 못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조선 땅에 나와버리면은 뒤를 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풍신수길은 나오지가 않고 자기는 남아 있으면서 그 부하 장군들하고 교신을 통해서 전쟁을 갖다 뒤에서 훈수를 뜨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친정이라고 하는 거, 직접 원정 나간다는 것은 고대 세계에 흔히 있던 거였지만은 아셔야 될 것은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됐냐면은 성부가 안 나고 흐지부지 됐단 말입니다. 그래갖고는 페르시아가 자기 내부적 사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휴전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합의를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버렸어요. 끝났다기 보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리스는 자신감을 얻은 게 그 막강한 대군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군을 어떻게든지 막아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휴전이 됐다는 거죠. 휴전. 자, 이게 이제 뭘 암시를 하냐면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휴전하고 완전히 앞으로 전쟁 안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휴전. 휴전이라고 하는 건 일시적 중지예요. 이 개념이. 그리스 애들은 언젠가는 이 페르시아 또 쳐들어온다는 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돌아갔던 페르시아도
지금 잠깐 국내 문제로 들어가지만 다시금 수습해서 나오겠다는 마음 먹고 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세계는 긴장을 갖다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게 1953년 7월 27일에 남북 양측이 만나서 문제는 이제 남북이라는데 북은 북 대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남측은 우리 그 당시 정부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갔냐면 우리 대신해서 미군들이 가서 대신 그 뭐랍니까 휴전 회담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 사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 휴전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거냐면은 그 당시에 미군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이 군사 미군이 뭐라 그럽니까 체제할 수 있도록 주둔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우리 당시 정부에서 요청한 걸 봤을 때만 하더라도 이 휴전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실하게 방어를 하면 당장 1년 안 걸려서도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게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게 이 우리나라 남북 간의 불안한 평화의 상징인 이 휴전입니다. 다만 이때까지 전쟁이 전면적으로 안 터졌을 뿐이지 불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설프게 휴전이 돼가지고 490년에 쳐들어와서 490년에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490에서 다시 쳐들어올 때까지 480년 이걸 뭐라 그런다? 이게 바로 전간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과 전쟁 사이에 왜 480년 또 터지니까 전쟁이 그래서 이걸 용어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전쟁과 전쟁 사이의 시기 전간기라. 자, 전간기가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아주 현대사를 배우면 아는데 여러분 아마 이 얘기하면 이제 감이 오는 분은 아실 텐데 뭐가 있냐면은 예치카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1919에서 1939에 불안한 평화의 시기. 그죠? 불안한 평화. 2차와 1차 세계대전 사이의 어설픈 시기. 이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되게 불안한 평화의 알 수 있는데 전쟁이 막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안고서 사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1차와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이 불안한 평화의 시기가 존재했다는 이걸 가지고서 유명한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역사 이론을 갖다가 서술했던 에드워드 그 뭡니까 카라고 하는 사람이 저술을 했죠. 불안한 평화의 시기. 이에치카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역사 이론, 역사란 무엇인가, 현재와 과거의 대화이다라고 뭐 그리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전공 분야가 동유럽을 전공했던 사람, 러시아 전문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역사 이론을 쓰는 것인데 이 이제 그 불안한 평화의 시기가 이제 있을 때에 양측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이거 다시 전쟁 터질 수 있다라고 해서 그리스가 이때 잘한 게 뭐냐면요. 침략은 당했지만 그 침략을 해서 짧게 싸워본 그 경험을 가지고서 이후에 다시 전쟁이 있다고 믿고 그걸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이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그 이상한 뭐랍니까 전달력이 충분하지 않은 어쩔 수 없는 온라인 수업을 듣지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도 정상화돼서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이제 이런 유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이 이 정부를 포함해서 모든 그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죠. 코로나가 지나간 것에 안심을 하면 의미가 없는 게 나중에 오면 어떡할 거냐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잘한 것이 뭐냐면은 그 페르시아가 전쟁할 때 갖고 온 그 무기를 보고 쇼크를 많이 받아. 우리도 여기 대비를 해야지.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갖고는 이 그리스에서는 테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일단 페르시아처럼 인구가 많고 병력이 많은 쪽들하고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이 끌고 왔던 함선이 놀랍다는 거죠. 그 당시 그리스로서는 아직 만들지 못하던 수준의 큰 전쟁용 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만들어야 된다 해갖고는 여기서 해군력이 발전할 수 있는 당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꽂힌다는 말인데 그래갖고는 뭘 하냐면은 이제 3단노의 갤리선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기 시작. 그래서 그 사이에 미리 쳐들어올 걸 대비해가지고
무려 200척 정도를 갖다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PPT 한 20을 보면요. 3단노의 갤리선에 대한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죠? 어쨌든 페르시아는 쳐들어오기 위해서 병력을 싣고 와야 되니까 뭐 그 100명, 200명 타는 그런 배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만듭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력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큰 배를 몰고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리스로서는 그런 경험하기 힘든 게 뭐 그런 배 자체가 필요하지가 않아. 왜 자기들이 그렇게 쳐들어갈 일이 없기 때문에 뭐 고기잡이 배는 몰라도 이런 큰 배 같은 거 전쟁용 배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젠 좋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맞고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 해갖고는 이제 3단노 갤리선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장차에 대비하는데 결국 후에 전쟁이 터져도 해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비해서 나온 이 모든 게 대비가 잘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는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일단 국내 문제를 수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먹은 대로 이제 또 쳐들어가야지 해가지고는 또 전쟁 준비를 하는 거죠. 전쟁 준비를 해갖고는 이제 있는데 그리스 측에서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테네 혼자 맡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페르시아는 그리스 전체보다도 셀 수 없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국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갖고 그리스 세계에서 형성되기 힘든 연맹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 수밖에 없다. 해갖고는 뭘 만들어내냐면 헬레네 연맹을 만든다는 게 헬레네스 분트 뭐 아니면은 그 리그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 헬레네스 리그라고 그러죠. 헬레네 동맹, 아테네 동맹을 얘기하는데 이 헬레네스 리그 동맹을 만들어서 어떻게 헬라 동맹인데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장차 전쟁에 대비해서 동맹을 하고 돈을 거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 자금을 미리 마련. 그래 갖고는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돈을 모으냐면 그 광산의 구리를 파서 전쟁 자금을 모읍니다. 그래 갖고는 무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이후에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혀 무방비로 당한다기보다는 이제 페르시아하고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갖고는 이제 페르시아도 준비가 돼갖고 2차 페르시아 전쟁이 터집니다. 요번 루트를 달리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강의 자료 PPT를 보게 되면 그 아까 나왔던 그 침공 루트에 관련되어 있는 19번 페르시아 지도를 보면요. 이게 결국 3차 원정로인데 이 페르시아도 이제 생각이 있죠. 그죠? 마구 똑같은 방법으로 쳐들어오지는 않죠.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작전을 바꿔서 상상을 초월하여 설마 이렇게 올까? 이 설마를 갖다 이용하는 작전인데 쳐들어가는 측으로서 부담되죠. 왜냐하면 이동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부담되지만은 저기 딱 잘 준비되어 있는 대로 쳐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 갖고는 상상을 초월하게 위에서 밑으로 들어가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 갖고는 그 북부로 해서 이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그 루트를 취했는데 간략히 쓰게 되면은 트라키아를 타고 들어가서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본토 그러니까 아테네하고 남쪽으로 위에서 밑으로 기습하는 작전을 취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 침공 루트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루트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 되는 바람에 당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480년에서 478년 정도까지의 뭐 좌절된 거 빼면 두 번째죠. 그죠?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네. 예, 루트를 바꿨다라고 하는 거죠. 침공로를 제2차 퍼시안 우어가 이제 480에서 478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걸 얘기할 때 적의 의표를 찔러서 상상을 초월하는 우회를 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이 로마사를 하게 되면 배우게 되는 한니발의 침공로가 바로 그거죠. 그죠? 한니발 전쟁이 바로 2차 포에니 전쟁인데요. 세컨 포에니 푸닉 워라고 얘기를 하는 이 여기에서 BC 이 3세기 얘기 이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이 쳐들어갈 때에 이탈리아 본토로 막바로 배 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스페인을 거쳐서 거기서 우회를 해서 그 측면으로 파고 들어가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 북부로 밑으로 내려가서 꼼짝 못하게 했던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일부러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표를 찌르는 공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에도 전쟁도 마찬가지로 항상 긴밀한 첩보전인데 반대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의표를 많이 찔러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트라키에서부터 쭉 당하고 내려오니까 물밀듯이 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지금 들어왔냐면은 아테네에서 한 200km 떨어져 있는 위쪽으로, 그래서 뭐 200km는 고대 이 아테네에서는 먼 거리긴 하더라도 이 이동 속도로 보게 되면 이제 위험권에 들어가는 거죠, 아테네가. 그래서 이제 쳐들어오는 그때까지 꼼짝 못하게 당하게 된다.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이제 아테네로 들어오기 위해서 한 가지 빨리 올 수 있는 이동로인데 이 협곡을 하나 지나서 오는데 그 유명한 테르모필라에까지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테르모필라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테르모필라에 지금도 가게 되면 그곳에 전적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낙동강 전투에서 전적비가 있는 것처럼 이 테르모필라에가 협곡이 있어요. 테르모필라에라고 해서 이 협곡 아주 비좁고 가파른 협곡에까지 페르시아 군대가 올 때까지 꼼짝을 못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은 승리라기보다는 시간이라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유능한 군 지휘관을 하나 그리스 연합군이 선택을 해서 그에게 임무를 맡기게 된다. 그래서 심화학습이라고 제가 제목에 적어놨는데 여러분은 이 강의 자료에 문서 자료를 갖고 있는 이거를 좀 보십시오. 이거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레오니다스가 왜 투입이 됐느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겠는데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거 레오니다스를 갖다가 이 영어 스펠링 그리고 서양 언어의 스펠링으로 치었을 때 위키에서 나오는 정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치면 한국 정보가 나오기 때문에 정보가 아주 적죠. 그래서 그거 갖고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외국어 버전으로 보게 되면 이 레오니다스가 바로 테르모필라에서 적의 침투를 일시적으로 좀 저지시킨 그러니까 그리스에서의 어떤 그 조국을 지키고자 하는 그 투혼을 말해주는 그 뭐라면 그 정신적인 어떤 지주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테르모필라에를 막았던 그 연합군의 이 결사대의 이 총사령관이었던 레오니다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레오니다스에 대한 여러저러 정보가 나오는데 통치 기간은 489에서 480년, 즉 480년에 죽은 건 바로 테르모필라에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전사했기 때문에 그 죽은 날짜가 480년으로 나오게 되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추측을 했을 때 480년 4월 11일 정도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 한 60살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가족 관계도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낙산드리다스 2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안은 아르고스 왕조의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태어난 사람이다. 뭐 그런 거고 난 다음에 죽은 장소는 여기 테르모필라로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예전에 2000 몇 년도인지 아주 꽤 오래됐습니다만 2000 몇 년도쯤에 그 제목이 이제 300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미국에서 만든 이 레오니다스 얘기를 다룬 스파르타 결사대에 관한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미 영화화 됐고 그 전에도 뭐 영화로 만든 적이 있고 유명한 얘기긴 하죠.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좀 한번 내막을 한번 보는데 필요한 부분만 이제 읽어서 나가도록 하죠. 라이프 생애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테니까 이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 관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레오니다스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의 부인일 뿐만 아니라 그의 니스라고 하는 게 조카나 아니면은 사촌이나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 니스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는 여자를 말할 때 니스라고 얘기를 하죠. 남자는 이 단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뭘로 바꿔요? 남조카, 여조카 해갖고 앞에 수식어구를 갖다 붙이는데 영어 같은 건 아예 단어 자체가 다르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레오니다스 어머니가 뭐 어떻게 했다는 거야? Barren for so long time. 오랫동안 메말라 있었다. 메말라 있는 게 뭡니까? 이 농토가 메마르면 가뭄이고 사람이 메마르면 퍼타일이 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임력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 임신을 못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베런이라는 거는 not pregnant, 임신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포로들이 그 스파르타의 제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그 막강한 정치적 권력을 잡은 최고 권력자를 에포로라 그러는데 이 스파르타의 그 해마다 5명씩 선출되는 이 에포로라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왕 옆에서 뭐 자문하겠죠. 그러니까 충고를 하는데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여자를 내치고 다른 마누라를 하나 들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Try to prepare upon King Anaxandridas II to set her aside and take another wife. 그러니까 다른 마누라를 들이고 지금 마누라는 내쳐버려라. 예, 애를 못 낳. 이게 서양에도 뭐 칠거제약이 달리 있는 게 아니고 자식을 못 낳으면 왕권 자체가 끊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갖고는 이제 이 폐위시키고 그 왕후를 갖다 딴 데서 갖고 오느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충고를 하니까 아낙산드리다스가 이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마누라는 들이대 이 여자는 폐위시키지 않는다. 그럼 뭐야? 첩이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컨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 보다 봐. Their force agreed to allow him to take a second wife. 그러니까 에포로들이 어떻게 마누라를 갖다가 내치지 첫째 부인을 내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부인이 오는 걸 인정했다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들어오니 첩이 될 사람은 뭐 하는 사람? The second wife was descendant of Kilon of Sparta. 자, 스파르타의 킬론이라는 사람이 후손이 바로 이 두 번째 부인인데 이 여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임무 수행을 했어요. Promptly bore a son 해갖고 즉각 아들 하나 낳았다 이렇게 되죠. 얘가 누구냐? 클레오메네스가. 자, 그러고 난 다음 however 1 year after Cleomenes' birth, Anaxandridas' first wife also gave birth to a son. 그래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1년 지나니까 이제 애를 못 낳던 첫 번째 부인도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안 내친 게 잘 된 건지도 몰라요. 왜냐니까 전혀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를 더 낳았는데 뭐냐? 해갖고는 이제 나오는데 이제 하나가 그 도레이스를 먼저 낳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를 더 낳고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읽지는 않을 테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자기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King Anaxandridas II died in 520. 자 기원전 520년에 그의 아버지였던 아낙산드리다스 2세는 죽고 그러고 다음에 클레오메네스라고 해서 세칸드가 들어와서 낳은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516년 전부터 해서 516년 사이에 왕좌를 갖다 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 대충 이때쯤 계승을 했다라고 하는. 금방 계승한 게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근데 도레이스라고 하는 애가 이게 so outraged 아주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분노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스파르타 사람들이 그의 그 의붓 형제, 그러니까 피를 같이 나누는 애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다른 형제를 자기 자신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는 스파르타에 남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갖고는 그는 어떻게 돼요? 아프리카에 식민지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해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실패가 있었을 때에 그는 시실리에 가서 그의 운명을 알아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Sought his fortune in Sicily. 이 시실리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 성공을 거둔 다음 그는 어떻게 돼요? 살해당해 버린다. 그래서 이 클레오메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레오니다스의 릴레이션십이 나오는데 그의 그 적대적인 형 두 명의 형이 있어요. 그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다. 그는 클레오메네스의 딸인 고르고하고 결혼을 하게. 옛날 그리스 보게 되면 결혼 관계 되게 복잡하다. 혈육끼리도 많이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90년 정도쯤에 이제 권좌에 오르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권좌에 올라가지고 한 10년 있다가 테르모필라에서 죽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첫 토막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이거 가지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